자, 이번 시간에는 집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 실천을 영역별로 나눌 적에 미시적 접근, 중범위적 접근, 거시적 접근 이렇게 할 적에 미시적 접근은 클라이언트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앞선 시간까지 다뤘던 영역은 미시적 접근 영역으로 그 영역의 사업을 개별 사회 사업이라고 했고, 그리고 집단이나 조직을 대상으로 할 적에는 중범위적 접근에서 집단 사회 사업이라고 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국제적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대 조직을 포함해서 지역사회 또는 국가 인류사회까지 포함을 하는 것은 거시적 접근, 매크로적 접근에서 우리가 지역사회 조직사업에서 지역사회를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집단이란 뭘까? 집단. 집단의 개념을 가지고 출제를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5개를 가지고 집단과 조직을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글씨를 보지 않고 설명하더라도 집단이나 조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인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나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통의 목표나 관심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구성원들끼리 지켜야 될 약속, 규범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자, 그걸 중에 집단은 공통의 관심사라고 표현하는 데 비해서 조직은 목적이나 목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란 집단은 공동체 의식의 개념이 좀 더 강한 데 비해서 같은 말도 조직은 소속감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씀으로써 구별을 하는 것이지, 일부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굳이 의도적으로 그걸 딱딱하게 구별할 필요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집단은 비공식적 성향이 강한 데 비해서 조직은 공식적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집단의 개념 뭐라고 쭉 적어놨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집단의 구성 요소 정도 한 C급 정도로 보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2인 이상, 소속감, 공통의 목적이나 관심사, 상호 의존성이나 지속적 상호작용, 그리고 규범 이렇게 단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집단 구조 역시 판서할 것 없지요. 집단 성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동질 집단이나 이질 집단이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동질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이질 집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설명을 할 적에 변산도,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는 잘 다루지 않는 변산도의 개념을 다뤄봤는데, 그때는 교재가 없이, 자, 변산도를 한번, 공간 범위 같은, 이쪽에 있군요. 사회복지 조사론이지만 변산도를 여기다 좀 잠시, 점심 기념으로, 이렇게. 변산도, 보면 예상으로 최근에 변산도니 중앙집중진 이런 것들이 나와서, 변산도라고 하는 것은 삼포도 또는 일탈도라고도 합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변산도는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느냐의 정도를 변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모의고사를 봤을 때 비슷한 점수대에 뭉쳐 있으면 참 점수가 일관성이 있네, 안정적이네. 여러 점수대에 움푹짐푹해서 흩어져 있으면 상당히 불안정하네, 일관성이 없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느 집단에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 모의고사 점수가 비슷한 점수대에 모여 있으면 동질 집단이다, 여러 점수대에 흩어져 있으면 이질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변산도 또는 삼포도, 일탈도 이것은 안정성이나 또는 일관성 또는 동질성 파악에 사용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변산도의 유형, 여기에는 범위가 있고, 사분 편차가 있고, 평균 편차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 자녀분들과 밀접한 관련있는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출제가 되기에는 표준 편차가 역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겠는데, 범위라고 하는 것은 범위 영어가 렌지, 여기 때문에 R로 씁니다만 R 그냥 쓸까요? R이라고 씁니다. 이 범위라고 하는 것은 최고점 마이너스 최저점 플러스 1로 계산을 합니다. 최고점 마이너스 최저점 플러스 1. 그러면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면 최고점 7점, 최저점 3점, R은 몇 점이겠어요? 그렇죠? 7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5가 되겠어요. 7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5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자, 1, 2, 3, 4, 5, 6, 7일 때 최고점이 7점이라고 그랬고 최저점이 3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보면 하나, 둘, 셋, 넷밖에 안 되는데 왜 올까? 짜증나게. 우리가 보면은 변수라고 하는 것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만 우리가 다루었지요. 변수에는 위생변수도 있고 통제변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변수를 볼 적에는 연속변수와 비연속변수도 있습니다. 연속변수와 비연속변수. 선생님들 주민등록번호 뒤에 있는 숫자, 내 주민등록번호 뒤에 있는 숫자 1, 2는 연속변수가 비연속변수죠. 1을 벗어날 수도 1을 좁힐 수도 없어. 그냥 1 그러면 남자예요. 그냥 1.1 여자들에다 만남자, 1.5 여자이면서도 남자 같은 여자,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딱 떨어지는 비연속 변수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연속 변수입니다. 우리가 3이라고 부르는 것은 2.5부터 시작해서 3.5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수십, 수백, 수천, 수경 개의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 범위 중에 있는 숫자 중에 대표적인 숫자는 1이라고 하자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역시 7도 마찬가지로 6.5에서 7.5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이 범위 중에 숫자 중에 대표는 그냥 7로 대표하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의 개념으로 해서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의 개념은 연속 변수로 해서 최상한선의 범위를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이 있고, 다음에 사분 편차는, 그 때문에 이 범위는 대략 알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대략. 제시된 변수가 무수히 많을 때 대략, 초고가 몇 점이야? 71점? 최저는 2점? 계산해봐. 간단하게. 대략 빨리 알고 싶을 때 쓰는 것은 바로 범위고, 사분 편차는 쿼틸 데비에이션에서 Q라고 합니다. Q. 이 사분 편차는 전체 제시된 측정치나 변수를 차례대로 나열하고 4등분을 한 다음에 양쪽 극단치를 제거해서, 다시 말해서 전체를 차례대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4등분을 하고 그 다음에 양극단치를 제거한 후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중앙 부분만으로 흩어진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사분 편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집중치로 본다면 중앙치처럼 차례대로 나열하고 그리고 4등분을 하고 양극단치를 제거하고 가운데 부분만 가지고 흩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사분 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분 편차는 자, 여기처럼 중앙 부분만으로 흩어진 정도를 파악하는, 흩어진
정도를 파악하는데, 이 사분편차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사분편차의 용도는 어디냐면 분포가 아주 불안정할 때, 아니면 점수대가 어느 한쪽으로 확 치우쳐 있을 때, 이때 사용하는 것이 사분편차가 되겠어요. 분포가 불안정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편포되어 있을 때 흩어진 정도를 알아보는 것은 사분편차입니다. 다음에 평균편차라는 것이 있다고 치고, 평균편차. 평균편차라고 하는 것은 이 사유가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편차의 절대값의 합을, 절대값이 중요한 편차의 절대값의 합을 사례수로 나눈 값 평균 한 것을 평균편차라고 합니다. 평균편차.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지는. 어떤 편차의 합은 제로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표준편차죠.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선생님께서 이게 문장을 구조 세 줄로 썼었죠. 세 줄로. 모든 편차의 제곱의 합을 줄 바꿔서 사례수로 나눈 값에 줄 바꿔서 평방근 또는 제곱근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맞아요,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이걸 문장을 그대로 쓰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는, 자, 첫 줄부터 쓰겠습니다. 모든 편차, 편차는 제가 뭐라고 그래서 편차는 편차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이라고 합니다. 편차는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이라고 그래요. 느 제곱의 합을, 자, 첫 줄 적었습니다. 모든 편차의 제곱의 합을, 다음에 두째 줄, 사례수로 나눈 값에, 이 말은 평균한 것에 이 말이죠. 사례수로 나눈 값에. 다음에 셋째 줄, 평방근, 그것을 우리는 루트라고 합니다. 루트. 공식은 보면 짜증나지요. 근데 쉽습니다. 자, 한번 예를 잠시 존도 깰 겸해서 3명이 있는 집단이 있다. 3명이 있는 집단. A 학생은 70점, B 학생은 80점, C 학생은 90점을 받았다. 원점수는 라지 X로 씁니다. 원점수는. 세계적으로 라지 X를 쓰면 그냥 검사를 통해서 받은 원점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평균은 몇이에요? 모든 점수의 합을 사례수로 나눈 값. 70 더하기 80 더하기 90을 사례수 3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몇 점 나오겠어요? 80점이 나오죠. 80점. 평균은 80점입니다. 자, 그러면 편차는 20x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차는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으로 읽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 학생의 편차는 70 마이너스 80,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B 학생의 편차는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 0. C 학생의 편차,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 그러니까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 방법론의 하나의 화두, 모든 편차의 합은 제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기 평균 편차 잘 나오진 않지만, 평균 편차는 모든 편차의 합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편차의 절대값의 합을 평균한 거, 이렇게 절대값의 합을 평균한 것이라고 정의한 거였어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 자녀분들이 대학을 가셨던 아니면 대학을 준비하던 간에 표준 변환 점수를 하면 표준 편차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겠어요. 편차의 제곱은 얼마예요? 모든 편차의 제곱을 합을 해야 되니까 편차의 제곱은 100, 0, 100. 그러니까 모든 편차의 제곱의 합은 200이 되겠네요.
그렇죠? 첫 줄 나왔습니다. 첫 줄. 그러면 여기에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모든 편차의 제곱의 합을 200을 사례수로 나눈 값에 3명이가 3으로 나눈 값에 제곱끝. 이게 바로 표준 편차가 되겠어요. 이 표준 편차는 엑셀 기본 프로그램으로 뭐 80만 명 그 수능 시험 보는 날 답안지만 500원 카드로 딱 가져오면 그날 10시 안에 나올 거예요. 화정 끝났나요? 드라마 화정? 안 끝났어요? 어떤 드라마 보기 전에 쫙 나올 거예요. 뭐 기본 프로그램 딱 컴퓨터 탁 치면 쫙 원점수 쫙 나오고 총점 나오고 평균 금방 나오고 편차 나오고 편차 제곱 나오고 그냥 순식간에 나와버릴 거예요. 순식간에. 가장 신뢰롭고 해서 수능 변환 점수, 수능 점수를 표준 변환 점수와 할 적에 바로 이 표준 편차로 나누죠. 그래서 7T 점수라는 겁니다. T 점수로. 그래서 변산도 해서 거기 동질 집단, 이질 집단이 나와서 마침 변산도를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표준 편차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그래프 그린 거 생각하십니까? 표준 편차를 이용한 정상 분포 곡선에서 분포도 평균치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의 범위에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 자, 평균치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표준 편차를 가지고 오면 평균치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에는 68.26%가 분포되어 있다고 상정을 합니다. 평균치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의 범위에는 95.44%가 평균치 플러스 마이너스 3 표준 편차의 범위에는 99.74%가 분포되어 있다 하고 우리는 이 범주를 심리학에서는 정상성의 범주, 사유학에서는 평균인의 범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68%,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95%,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99%가 분포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상인들이 살아가는 범주예요. 정상인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나? 범인이라고 합니다. 범인. 여기를 벗어난 사람은 비범한 사람들이지요. 그죠? 범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써서 비범인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비범한 사람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쪽만 비범이라고 보고 이쪽은 아니야. 이쪽은 비범한 사람이죠. 우리가 흔히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불행하게 보이지 그들은 세상에 복잡하게 다양한 고민, 고난 이런 거에 대해서 덜 신경 쓰게 하늘은 그렇게 해줌으로써 그들에게도 행복을 준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가슴 아프려면 그 사람이 아파야 되는데 그 사람은 가슴 아프잖아요. 약 올린 내가 가슴이 아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비범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운증후군 가지고 예를 들었죠. 다운증후군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뭔가 외모라든지 이런 지적 기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하고 하지만 다운증후군에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남을 도와줌으로써 희열을 느끼는 그런 자질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시 비범한 사람이에요. 요즘같이 삭막한 세상에 남을 도와주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면 바보 소리를 들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것을 감내하는 것도 아니고 하든지 말든지 자기들은 참 즐거워해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을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뭐 계산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이것이 양쪽으로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질 집단이고 가운데로 몰아들면 몰아들수록 동질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침 동질 집단, 이질 집단이 나와서 다뤄봤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집단의 크기. 가능하면은 어린 나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대체로 집단은 5명에서 8명, 많아도 10명 이내로 해야 되는데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좋지요. 스터디 그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터디 그룹도 많으면 5명, 아니면 보통 4명 정도가 적당을 합니다. 4명 정도가.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다음에 회귀의 빈도, 집단의 회귀의 빈도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예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음에 전체 집단의 회귀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 전체 집단, 어린 애들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짧죠. 마치 유치원 놀이 시간처럼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짧지만 어른으로 가면 갈수록 그 시간이 길게 잡아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1시간을 넘었으면 사실은 그렇게 썩 발전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전 적어놨습니다. 자, 이제는 시험 범위로 또 돌아갈 것이 거기 집단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집단의 유형.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좀 B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튜니스는 아마 선생님들 초등학교도 배우셨겠지만 튜니스는 집단의 분류를 결합 의지에 의해서, 결합 의지를 기준으로 해서 공동 사유와 이익 사유로 나눴고, 결합 의지. 결합 의지. 그냥 DNA로 되어 있는 본질적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집단이나 조직은 공동사유라고 하고, 이해타산적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집단이나 조직은 이익사유라고 합니다. 이익사유. 그에 비해서 쿨리는 접촉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누되, 직접적, 대면적 접촉 관계를 통해서 만나는 집단은 1차 집단. 가족이 있죠. 가족. 옛날에는 친척도 있고 그리고 촌락 공동체도 있지만 이제는 교통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실은 친족이나 선진, 이런 도시화된 선진국에서는 친족을 이렇게 1차 집단이라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는 공동사유든 1차 집단은 가족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가족도 기러기 아빠는 1차 집단도 소송 못합니다. 남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래서 직접적 대면적 접촉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제는 가족 말고는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간접적, 피상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집단은 회사와 같은 어떤 이익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은 2차 집단이라고 하는데, 접촉 방식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다음에 썸너버 같은 사람은 소속감을 기준으로 해서 내 집단, 의 집단 이렇게 나눕니다. 쉽게 우리라는 말이 나오면 내 집단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집안 행사에서는, 우리 아파트에 우리란 말이 쉽게 나오면 내 집단이지만, 그런 말이 쉽게 안 나오면 의 집단, 타인 집단, 그들 집단이라고 합니다. 상대적 개념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스미스라는 책에는 없습니다만은,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스미스는 중간 집단을 끄집어냈어요. 중간 집단.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성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집단. 1차 집단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2차 집단이라고 하기도 그런 것을 중간 집단이라고 하되, 3가지를 들었어요. 교회, 학교, 교우단체. 우리가 그러면 교회 그러면은 이미 타고날 때부터 본질적 의지로 신에 의지하게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많은 종교 집단이나 단체는 소망교회처럼 돌아가거든요. 소망교회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당선이니까 하루 만에 3,000명이 신도수가 드러나 버리는 그런. 그래서 이게 본질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한 신앙심으로 있다면 1차 집단이죠.
그런데 이해 타산의 영역이 가미될 수 있으니까 또 2차 집단이잖아요. 학교 어떻습니까? 의무교육기관은 대부분 1차 집단이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주로 1차 집단이지만 거기에서부터 이미 2차 집단으로 운영하는 집들도 많지요. 처음부터 학교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이미 정해진 루트를 통해서 어느 학교를 거쳐서 어떤 국제중학교를 거쳐서 저 국제중학교 안 되면 이 안으로 어디로 유학 갔다가 뭐 이런 이미 경로를 통해서 다 미래를 위한 각본에 의해서 이해 타산적 사업성을 고려해서 다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학교 역시 2차 집단이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차 집단의 성격은 더 강합니다. 동창회 어떻습니까? 동창회, 교우단체. 동창회가 잘 돌아가면 한 100여 명씩 모이지요. 안 돌아가면 5명 모이잖아. 회장, 총무, 부의장, 또 친구 둘 해서 팔보채 시켜놓고 한잔 먹고 헤어지잖아. 동창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소위 빠진다고 해도 빠질 문제도 마치 혈연과 같이 되어서 후천적이지만 지워질 수 없는 하나의 흔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 타산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양영역을 가진 것을 스미스는 중간 집단이라고 했고 브라운은 3차 집단이라는 말을 끄집어냈어요. 3차 집단. 3차 집단은 일시적 계기로 만났다가 덧없이 헤어지는 선생님의 동네, 그 엘리베이터 통로 그냥 오래 살던 분은 서로 인사라도 하지만 그냥 남놈처럼 무덤덤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계기로 했다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헤어져 버려요. 야구장의 관중이나 콘서트장의 청중 보면은 그야말로 한 식구가 된 것처럼 어깨동 보고 박수치고 하이파이브고 난리를 치지 떠날 때는 말없이 가버립니다. 이런 현대사회에 아주 흔히 보이는 집단, 이걸 3차 집단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도 정부 치려고 하지 않고 어디에서 정부 칠 수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거북살스러워하는 이런 집단들이에요.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있죠. 소속 집단은 지금 현재 소속된 집단을 소속 집단이라 하고 준거 집단은 미래 시점에 나의 목표로 잡혀있는 꿈으로 잡혀있는 집단은 준거 집단이에요. 선생님들의 입장을 본다면 작게 지금은 수험생 집단이죠. 선생님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1급 합격자 집단이에요. 작게 본다면. 이 삶의 희열이라는 것은 시험과 관련돼서는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되는 순간이 정말 짜릿하거든요. 바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거치면서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지위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선생님이나 나나 선생님들의 자녀분들이나 모두 결국에 시험 인생으로 태어났으니까. 결국에 경쟁구도에 태어나서 제가 말씀드린 죽을 때까지도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화장장자로 줄 서서 표 끊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인생을 꿈꾸는 이 미래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되는 순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하는 거예요. 합격했을 때 어떻게 하시고요? 연습해 보세요. 축하합니다. 합격했다. 아니면 컴퓨터로 확 이럴 때 합격 딱 이럴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그렇게 머리를 쥐어뜯겠어요? 뭔가 세레모니를 해야 되는데 그 옛날과는 달리 그건 너무나 기계적이어서 세레모니를 시간을 안 줘. 연습 많이 본 사람은 세레모니 못 합니다. 우리 때처럼 그냥 아주 신문에 탁 나오면서 휘발유 냄새 나면서 내 번호 확인하고 광화문에 가서 내 점수 확인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운을 느끼는 한 5시간이 있어요. 물론 전날에 약간 어렴풋이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렇게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여운을 느끼는데 요즘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야말로 정내미 없이 확 떨어졌다 됐다 해버리니까 그 속에 호흡 조절 잘못되면 살에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선생님도 앞으로 이제 속옷 흰옷 입고 다니세요. 여기다 고마운 사람 다 합격이 될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고마운 사람 명단 정력이거든요. 아예 고마운 사람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하든지
누구 하다가 빼버리면 이제 고맙다 그럴 때 이름 안 나오면 평생 원수처럼 지냅니다. 나한테도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해서. 바로 이 꿈을 향해서 저도 그 꿈을 계속 꾸죠. 준거 집단은 계속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되는 순간 이 집단은 소속 집단이 되고 또 다른 준거 집단이 업그레이드해가는 준거 집단이 자꾸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1급 합격하시면 또 목표가 또 하나 준거로 잠정적으로 이 가상 말하자면 그 아들러의 가상적 목표로 1안, 2안, 3안이 쭉 있으시겠지만 자 중요한 것은 목적에 따른 분류, 목적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면 자연 집단과 형성 집단이 있습니다. 자연 집단은 어떤 목적도 없이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진 집단. 자발적, 자연 발생적 집단. 자연 발생적 집단이고 형성 집단은 인위적 집단. 목적을 설정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을 말해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집단이죠. 형성 집단은 목적을 가지고 만든. 이 형성 집단에는 과업 집단과 치료 집단이 있습니다.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를 가지고 과업 집단과 치료 집단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과업 집단은 목적 자체가 집단의 과업 완수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과업 집단이에요. 무슨 특별 업무를 맡던 프로젝트 팀이라든지 뭐 이런 데 위원회라든지 많은 이런 것들이 있죠. 그에 비해 치료 집단은 집단 성원들의 문제 해결이나 또는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치료 집단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지 집단, 교육 집단, 성장 집단, 치유 집단, 사회화 집단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주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문제나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되는데 서로 등을 비비면서 살아가게끔 이 지집단 등은 동병상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심리 교류도 하고 같은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는 이런 집단을 지지 집단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면 이혼 오면 속이 편하게 발 쭉 펴고 잘 것 같지만은 애들 때문에 또 양육비 보냈니 안 보냈니 이런 문제 때문에 무수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기본 5년이 걸린다고 그러지요. 이혼을 하는 단계까지 가장 짧아도 시작부터 마무리되는 데까지는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사유적 이혼까지 옛날에 둘이 같이 만나던 이런 사람들과 단절하는 단계까지 가는 데는 5년까지 걸린다고 그래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애들과 관련된 양육비 경제적 문제나 또 법률에 완결되지 않은 문제나 또 애들의 그 정서적 엄마도 찾아가야 되고 아빠도 찾아가는 애들의 문제를 볼 때마다 드라마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얼마나 애타고 얼마나 짜증이 나고 그러겠어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양육비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보내주지도 않고 나는 어떤 생업이 없고 애들 교육은 시켜야 되겠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법으로 혼들 무슨 의미가 돈 안 보내주면 법으로 혼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럴 때 이런 억울하고 약 올리는 것을 다 입 밖에라도 끄집어내봤으면 그런데 그 이혼 말하자면 돌싱녀들의 모임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그냥 말 안 해도 신차 왔어요 하는 순간 박수 치면서 누구도 말 않고 와서 끌어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그냥 그걸로 카타르시스 들면서
그냥 억울한 것도 확 절반해 놓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받아낼 수 있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 집단의 특징은 같은 아픔이어서 자기 표출이 빠르다는 거예요. 자기 표출이 금방 가까워져요. 그에 비해서 교육 집단은 집단 성원들에게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교육 집단이 되겠고, 성장 집단은 집단 성원들의 잠재력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 성원들의 잠재력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성장 집단이 되겠어요. 치유 집단은 가장 즉시적이고 직접적인 집단이죠. 갈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자 하는 집단. 당면,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바로 즉시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집단은 치유 집단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사유화 집단은 집단 성원들이 사유의 한 구성으로서 사유적 기능, 수행 능력, 사유적 기능,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집단, 사유화 집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다문화 가정 수업을 가서 보면 특히 동남아 쪽에서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다 보면 20살 그러면 선생님 보면 애기들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또 여기에 보면 나이 차도 많이 나고, 그리고 정작 그 남정네들이 사회적 구실을 못해요. 술이나 진짜 그 사람 퍼먹고, 술이나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퍼먹고, 사유의 한 구성을 역할을 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말. 서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말이 안 통하니까 억울해도 하소연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사유기관에서는 사유적 기능의 첫 번째 단계, 말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을 열지요. 그렇게 해서 사유와 기능을 수행하는 치료 집단을 운영을 하면,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은 딱 오면은 서로 알아. 얼마나 고단할까. 친정에 가보지 못한 지도 수년 뻔히 다 캄보디아, 베트남, 일본, 중국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데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냥 서로 보고, 그래도 같은 아픔길이 있다고 해서 같이 안도의 숨을 쉬고 하는데 지지 집단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말은 안 통하니까 정보 교환, 말은 안 통하지만 정보 교환에 대한 노력도 하고, 그러다가 애기 하나 울면 이제는 단합대회가 되고, 애기 울면 다 그냥 수업 중에 다 우르르 가서 애기 지적을 그냥 서로 그냥 애킹으로 똑같습니다. 눈빛의 그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막 넘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치료 집단은 어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눌 때 이렇게 정리할 뿐이지 서너 개의 목적을 같이 이렇게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을 보면은 227페이지에 오시면 거기 치료 집단 이렇게 나와 있지요. 치료 집단. 교육 집단, 성장 집단, 치유 집단, 사유화 집단, 그리고 228페이지에 지지 집단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포티브 그룹에서 지지 집단이 나와 있습니다. 지지 집단은 디귿번, 지지 집단의 성원은 대개 유사한 문제나 경험을 갖고 있어서 유대가 빨리 형성되며 자기 표출의 정도가 매우 높다. 쉽게 가까워져요. 쉽게 가까워져. 이혼한 부부의 자녀 집단이나 암 환자 가족 모임. 암 환자 가족 모임 참 애가 타죠.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한부모 집단. 이런. 그러면 지지 집단과 227페이지에 있는 자조 집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지 집단과 자조 집단의 성격은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을 서로 정보로 교환하는 성향은 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사회복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서포티브하는 것은 지지 집단. 집단 구성원 스스로가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자조 집단.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는 지지집단이라는 단어보다 자조집단이라는 문제가 더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거죠. 다음에 과업집단, 이게 보시면 되겠고, 과업집단. 어떤 집단 과업을 완수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바로 과업집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출제 비중은 낮지만 간단하게 하나 보고 쉬겠습니다. 집단 지도력이 나와 있네요. 집단 지도력. 거기 개념 1번만 가지고 집단 구조상의 특정 위치를 점한 사람이 집단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에 행사하는 사회적 영향을 집단 지도력, 집단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집단에 대한 리더십이니까. 집단 구조 등의 특정 지위를 점한 사람이 집단 성원들에 행하여 또는 집단 과업 완수를 위해서 행사하는 영향력을 집단 지도력이라고 합니다. 집단 지도력. 3번에 보면은 집단 지도력은 집단 활동에 관계하는 모든 성원이 가능한 최대 만족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목적 달성을 위해 행동하도록 하는 작용 또는 행동하도록 영향력을 집단 리더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집단 지도력의 이론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7번에 보시면 지도 유형이 나와 있죠. 지도 유형. 자, 집단 지도자는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는가를 보면은 거기 보면 권위적 지도자도 있고 민주적 지도자도 있고 방임적 지도자도 있는데 어느 지도자가 좋겠어요? 민주적 지도자? 선생님들은 조직에 있을 때 민주적 지도자 많은 사람들은 이 민주, 참여, 자유 그러면 상당히 좋은 말로 오는데 정말 그럴까? 우리가 사회복지에 관련된 이런 것을 하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에서는 용납되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자유는 가진 자의 특권인 거예요. 우리는 가지려고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평등하게 내가 똑같이 살게끔 해달라고 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살게끔 해줘라. 국가 뭐더냐? 평등은 갖지 못한 자의 아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동네에 지금 발을 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민주적 지도자는 물론 장기적으로서는 주인의식을 집단 성원들로 하여금 주인의식도 갖게 만들고 스스로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은 만들어줄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짜증이 나죠. 단기적으로서는 권위적 지도자여야 돼요. 이끌어 가버려야죠. 선생님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충분한 자원을 대주면서 조직이나 시설 일 안 시킵니다. 시공간적으로 끌고 가버려야 되는 현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더적 행정론에서 배우겠습니다만 레빈, 리피트, 화이트의 지도성 이론을 보면은 자유방위형, 전제형, 민주형 그 중에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것은 전제형. 여기 나오는 권위적 지도자죠. 권위적 지도자. 장기적으로 봐서는 민주형이 그럴지 모르지만은 단기적으로 봐서는 권위적 또는 전제형 지도자의 생산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적 측면은 좀 떨어진다. 다음에 거기 집단 지도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읽어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집단 지도력의 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문제점. 이것도 그냥 교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거기 제목이 좀 잘못 떨어졌는데요. 제목이 좀 잘못 떨어졌습니다. 거기 보면은 공동 지도력이 아니라 집단 지도자의 집단 지도성. 그게 집단 지도자의 집단 지도성. 마땅하게 달 제목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집단 지도자의 집단 지도성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집단 지도자의 역할. 아주 마음 놓으시고 이런 등을 들어볼 수가 있다. 집단 지도자는 집단 성원들을 위하여 또는 집단의 과업 완수를 위하여 이런 역할들을 수행을 한다. 계획가로서 정책 결정자로, 집행자로서 조정자로, 중재자로, 통제자로. 그런가 하면 6번 보상과 체벌자로도.
승진이나 강등을 결정하고 과제를 부여하는 나오지 않습니까? 승진이라. 그래서 집단 지도자에는 보상, 뭐냐면 행동주의 심리학처럼 강화나 벌을 통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좀 패버리는 이런 그 개념은 아니지요. 상을 주기도 하고 질책도 하는 사람 이런 개념이지 그 뭐냐면 그 때린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또 뭐 집단 지도자였고 숙련가라는 말은 여기도 이렇게 썼지만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 역할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이렇게 쓰는 거죠. 전문가의 역할. 또 그런가 하면은 희생자의 역할, 그거 중요 표시하시고 희생자. 그런가 하면 성원들의 신념과 가치의 근원을 제공하는 관념론자의 역할도 한다고 어떤 모 선생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자취하고 거기에 보면 표현을 이렇게 보상과 체벌자라는 말도 쓰고 전문가라는 말 대신에 숙련가란 말도 쓰고 희생자란 말도 쓰고 관념론자란 말도 쓰는구나. 그 정도. 이런 등등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집단 지도자의 힘. 저는 언제나 말씀드릴 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모든 인간들은 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권력을 가지려고 행사하는데 권력은 뭐예요? 내 의지로 다른 사람들이 일정한 목표로 향하거나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려고 혼신을 다하는 이런 다하도록 하는 영향력을 권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리더십에서 요구하는 권력에는 거기 속성의 힘, 또 뭐 실제적인 힘, 뭐 내용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상적인 힘, 상을 주니까 체벌을 하니까 강제적인 힘, 합법적인 힘, 준거에 의한 힘, 전문가로서의 힘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아직은 전문가로서의 힘을 내가 이만큼 현장에서 그야말로 연륜으로 경륜으로 살려니까 전문가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힘을 가지고 지도성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집단 지도성의 개념, 결국에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집단 지도성의 개념을 보시면은 집단 지도성은 집단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목표 지향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집단의 상호작용을 돕는 영향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번은 다 삭제해버리고 그냥 1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 리더십이든 집단 리더십이든 간에 지도성이라는 것은 집단 성원들이나 아니면 관계 있는 사람을 일정 방향이나 일정 목표로 나아가도록 하는 영향력이나 영향력의 행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글자로 딱딱 부르게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결국에 집단 성원들을 일정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거나 집단 성원들을 일정 목표 달성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영향력 이렇게 보는 것이 집단 지도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집단 지도력의 향상 방법 제목만 보십시오. 제목만. 응집력의 강화나 향상, 회화부 준비를 통한 이런 그 향상, 또 효과적인 갈등 관리,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자극, 또 그런가 하면 집단 활동의 정형화, 구조화라고 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집단 지도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거기 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1급에서는 지금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집단 지도사의 개입 기술에는 집단 과정 촉진 기술, 자료 수집 및 사정 기술, 거기 문장이 잘못됐습니다. 자료 수집 및 사정 기술, 또 행동 기술 등으로 있는데 문장이 지금 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오른쪽으로 235페이지 박스로 지금 정리해놨습니다. 박스로. 그래서 집단 사회복지사의 개입 기술로서는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집단과정 촉진 기술로서는 참여 촉진 기술, 주의 집중 기술, 표현 기술, 반응 기술, 또 의사소통의 초점 유지 기술, 집단과정의 명료화 기술, 내용의 명료화 기술, 또 그러면 집단 상호작용에 대한 지도 기술, 좁아서 기술자를 빼다 보니까 묘하게 돼 있습니다만 이런 기술이 있는가 하면은 자료 수집 및 사정 기술에는 확인 및 묘사 기술, 질문 및 탐색 기술, 요약 및 세분화 기술, 분석 또는 통합 기술 등이 있고 행동 기술로서는 이런 것 등이 있다. 그래서 한번 시험 전에
한번 이 자대고 하나하나 내리면서 보는 정도. 흐트러져 버리면 더 흐트러져서 안 보이니까 그 박스로서만 한번 시험 전에 내려가면서 읽어보실 정도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지도력, 자꾸 책에서 집단지도성과 공동지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어떤 공동지도성은 제목을 아시겠죠. 리더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만 있을 적에는 리더 한 사람이 집단 성원들에 대하여 이렇게 일정 방향으로 나아가다는 집단 지도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명 이상의 지도자나 2명 이상의 캡틴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2명 이상의 캡틴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는 바로 공동 지도성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2사람 이상의 지도자들이 집단 성원들에 대하여 복수의 지도성을 발휘하는 것을 공동 지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급이지만 공동 지도성의 장점, 문장이 아주 길어서 공동 지도성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공동 지도력은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역할을 구조화, 말하자면 정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문장이 긴 걸 줄돌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만 단독 지도성을 발휘할 때보다 이 지도자로서 부하들의 역할 분담을 보다 정형화시킬 수 있는 기회는 공동 지도성으로 할 때가 더 크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 또 지도자는 지지적 자원을 얻고 활류를 얻을 수가 있다. 뭐냐면 내가 지도성을 발휘했을 때 또 다른 지도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발전적 비판을 할 수도 있고 그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지도자의 능력을 배가시킨다. 초심자 훈련에 효과적이다. 또 성원들 간의 갈등 발생 시 적절한 갈등 해결 방법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2 지도자가 할 수가 있다. 그리고 10번에 보면 그와 관련되어서 개입 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가 둘이 된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것은 장점인데 단점은 역시 갈등이지요. 갈등. 첫 번째는 갈등이 가장 기본 테마가 되겠고 2번은 좀 읽어드리긴 너무 유치해서 2번은 그냥 보시고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 2 지도자들 간의 화합이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단이 깨질 수가 있다. 그 말은 이제 양극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도자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집단 구성원들의 당면 문제 해결은 어렵게 된다. 그 말을 치료적 역할 모델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 다음에 한 지도자가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1번과 3번에 대한 말들을 좀 더 조잡하게 해서 다른 지도자에 대항할 수가 있다 이런데 좀 교재는 있지만은 제가 읽어드리기는 별로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좋습니다. 뭐 거기 유의점, 문제점 해결 방법은 그냥 목차로 인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시험을 가지고 적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정도고 잠시 쉬었다가 조금 남아있지만 집단 역동성 그리고 집단 규범, 집단의 발달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